서울 집값이 무려 52%나 올랐다라고, 이 도시국가 다음으로 서울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뉴욕도 집값이 16년부터 19년 사이에는 사실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베이징조차도 2018년 이후에는 집값이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서울의 부동산이 미친듯이 증가하고는 이유가 뭘까?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과 대출이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무조건 집값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서울 집값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집값 상황을 보시면 요 짙은 초록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요 하늘색 선,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즉 금리가 오르는데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 이자 부담을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 현상이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미국의 로기지론 대출 추세인데 2009년 이후로 2014년까지 모기지론이 감소했죠. 대출 상환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이 와중에도 주택가격은 올랐습니다. 이 이유도 마찬가지로 소득 증가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소득 가격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09년 이후로 달라지죠. 요 짙은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지출 가능 주거비용, 쉽게 말해 소득이란 얘기인데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소득이 정체되는 와중에도 요 빨간색 선, 대출 여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집값을 끌어올리게 되죠. 정리하면은 09년 이전의 집값은 소득이 증가해서 집값이 상승한 거면에 반해 이 이후의 집값 상승은 소득보다는 대출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은 어찌됐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왜 집값은 갑자기 17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한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혹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자, 이 회색이 서울시 전체 주택 공급량이고 이 빨간색은 아파트 공급량입니다. 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도 주택 공급량이나 아파트 공급량 면에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거는 옳은 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재인 정부 이후로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집값이 오른 걸까? 그것도 아닌 게, 자,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7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상승하는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이렇게 오르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한 이 구간에서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집값이 상승한 게 금리 요인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임대사업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임대사업자가 뭐냐면은 17년 말경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민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보유, 취득, 양도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세금 혜택을 준 제도예요. 물론 이 제도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 혜택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엄청나게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던 거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은, 자, 취득세도 전혀 유시민지 이하는 면제를 시켜줬고요.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임대소득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합산을 배제해줍니다. 이러면서 중과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공제 등을 통해서 감소됐어요. 자, 대신 그 조건으로 임대사업자들은 이 임차 비용을 5% 이내로 묶으면서 8년간 이 임대사업을 유지하도록 했던 거죠. 즉 정부는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과 8년이라는 임대사업 기간을 바꿨던 거죠. 자,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양도세만 봐도 이 5억 초과 시에는 세금을 42%를 내야 됩니다. 내가 10억을 벌었다면은 4억 2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줄여줬다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취득부터 이 양도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납부하는 실제적인 세금이 7에서 8%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다는 얘기죠. 자, 그 결과 17년 이후로
임대사업자가 25만 명에서부터 50만 명까지 2배로 폭증을 하고 여기에 포함된 주택수가 98만 호에서 157만 호, 8년 사업기간에 묶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157만 호가 8년 동안 묶였다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는 거냐면, 2016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164만 채입니다. 이 중에서 강남 상구의 아파트는 33만 채밖에 되지 않고 마용성이 15만 채, 즉 강남 상구와 마용성을 합쳐봤자 50만 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159만 호니까 물론 이게 전부 다 서울에 있는 거는 아니겠죠. 여하튼 간에 이 강남 상구와 마용성이 50만 호밖에 안 되는데 159만 호의 주택이 8년 동안 시장의 매물로 출회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주택 공급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이냐 하면은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공급되는 연간 신규 주택이 4.5만 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아파트 기준이고 뭐 다세대나 빌라 이런 거를 포함했을 때 서울시 전체에서 신규 아파트가 7만 호밖에 공급되지 않는 건데 159만 호가 묶여 있으니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유동성 상황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신규 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 서울 주택가격 폭등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럼 궁금증이, 이 문재인 정부는 왜 과연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유도했을까? 일단 뭐 17년 그때의 시대적 상황도 당연히 뭐 있습니다. 17년에는 아무래도 이 주택가격이 낮고 이 전세가격이 좀 비싸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던 시점이기도 했고, 근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분이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면서 느꼈던 일종의 회고록 같은 책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김수현 실장은 독일의 모델을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독일의 부동산 모델이 좋았냐면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택가격 변화를 보시면 이 전 세계가 다 주택가격 엄청나게 상승한 와중에 독일은 매우 안정적으로 주택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독일은 이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율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유럽 평균이 62%인데 독일은 43%니까 상당히 낮고, 주택 수요는 자가 소유가 아닌 민간이나 공공, 특히 공공에 의한 이 임대용 주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주거 보장이 잘 돼서 10년이 넘게도 이 주택에서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 살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독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모델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독일이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이 주택 문제가 아주 심각한 나라로 변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공공임대는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싸게 제공이 되었죠. 문제는 이런 저소득층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동네가 점점 슬럼화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도심 재개발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결국 이 시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베를린 정부가 재정 부담이 생기니까 공급수를 줄이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은 기존에 제공됐던 주택은 슬럼화되는데 이게 재개발되지 못하고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적어지는데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이러한 주택가격, 임대가격의 폭등 현상이 발생한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 베를린 시 정부가 지난 19년 6월 18일에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아주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뚜껑을 덮었다라고 불리는 이런 정책인데, 이제 상황이 얼마나 이제 뜨거우냐면은 도이체 보넨 몰스운동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시위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도이치 보넨이라는 회사가 베를린 주택의 25만 호를 가진 엄청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였던 거예요. 약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여기에 서명을 하면서
이 도이치보넨의 자산, 이 주택을 몰수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어떻게 사유재산인데 이거를 국가가 뺏어가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독일은 기본법에 이 토지 등을 사회화 목적으로 정부가 공유재산화하거나 공동경제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종의 토지 공개념의 조금 더 급진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지만 뭐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도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현재 22번째 대책을 내놨죠. 주요한 대책만 해도 뭐 9.13 대책, 12.16 대책 이런 게 있고, 정책적으로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게 있고, 토지 거래를 허가하겠다. 사실 아파트는 토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파트에도 이런 토지 거래 허가하듯이 아파트 거래를 허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6.17 대책에 들어갔고, 대출도 뭐 규제했으면 뭐 이거는 그렇다고 치죠. 7.10 대책에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걸쳐서 거의 징벌적 수준의 엄청난 과세를 때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야, 이 정부가 하는 게 10년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정책이랑 아주 유사하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이 있었고요. 주택거래 허가제, 분양 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뭐 전월세 갱신권, 지금 우리 임대차 3법 같은 거죠. 이러한 내용의 이 조항들이 베네수엘라에서 했었다는 거죠. 자, 이만큼 지금까지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러한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 이 상황을 아주 현명한 극복한 도시가 있어요. 바로 도쿄입니다. 무려 72만 호를 공급을 했는데, 같은 기간 영국 전체의 주택 건설 물량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반가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을 하면서 서울의 집값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공급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걸까요? 부동산 거품이 급격하게 폭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건데, 이 77만 호의 주택을 2023년부터 약 2-3년 동안 한 번에 쏟아낸다라는 계획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